오늘은 강남역 세무사들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한라크래식 오피스텔에 왔습니다. 이곳은 삼성 역삼 서초 합동세무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소가 꽤 많이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방문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4층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법인 전환 또 가업 승계 같은 법인 세무와 또 상속 증여 플랜 등 개인 세무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세무법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점과 또 강남 지점이 바로 옆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볼륨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세무법인 넥스트의 조남철 대표 세무서와 함께 세무사 사무소 이 법인에 대한 소개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조세무사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고 해서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남철 세무사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사무소가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1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인 직원 한 10명 정도 되고요. 예. 강남 지점 직원들도 한 6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한 10년 가까이 이제 되셨잖아요. 세무사가 되신 지. 네. 49기? 네, 49기니까 다음 달 되면 딱 만 10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59기가 곧 그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10년 동안 세무사 사무소를 이끌어 오시면서 꽤 빠르게 성장한 타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빠르다는 뭐 체감은 못한 것 같고요. 예. 물론 저희 뭐 건너 듣게 되면은 동기 중에서도 뭐 직원이 50명, 60명 되는 사무실도 제가 이야기를 건너 듣기는 했습니다. 예. 뭐 산업이 뭐 비교하거나 그러는 저 스타일도 아니고, 다만 제가 10년 전에 일을 시작했을 때 뭐 그때 당시에 삼성 임원들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세무팀장 일부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수한 분야를 좀 제가 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현물투자 법인 전환, 그다음에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 컨설팅, 그다음에 법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 정점에 있는 가업승계 그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게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엣지 있게 포인트 있게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엣지 있게. 예. 그래서 그런지요,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방문을 해봤더니 세무법인 넥스트는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 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 전략, 또 새로운 전문가의 출연이 시대의 소명이다라는 전제를 먼저 이제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출범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세무사가 되기 전에 먼저 다른 그 기업과 관련된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소명 의식을 좀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차별점을 갖고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제가 2014년도 기억하기로는 14년도에 종로에서 처음 개인 세무사무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두드림 세무회계 컨설팅이라고. 두드림 세무회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2019년도에 뭐 내부적으로는 뭐 저희 장인어른 제부도 다 세무사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의 동기, 동갑 세무사 분들과 함께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게 벌써 만 4년 차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신 지? 예, 법인 전환한 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동기들이 이제 주축이 됐던 거예요? 네, 동기, 동갑 분들이 주축이 돼요. 동기 중에서도 동갑? 네네네. 그리고 장인어른 제부도 다 일산 지점에서 파트너를 하고 계시고요. 그 어떤 차별점을 갖고 그러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인 컨설팅 전문 그 세무법인이라는 제가 주제를 화두를 던졌고요. 그리고 이 법인 컨설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세무 컨설팅 하면은 세무사가 가장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을 예를 들어 보험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세무사로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멤버들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 시장에 대한 판도를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이 시장 내에서는 중소기업 법인 컨설팅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법인 컨설팅 시장을 세무사 세무법인이 주가 되지 못하고 객이 되어 있는 상황을 좀 더 개선하고 타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시장을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출발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법인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보험사에서 어느 보험사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세무사도 모르는 법인 뭐 관련 뭐 이렇게 그 컨설팅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대응을 하고 그랬더니 그 문구는 싹 뺐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런 법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그 또 개인의 뭐 승계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고 직접 그 영업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오히려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그게 사실 세무사의 영역인데도 제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못했다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 시장을 다 뺏기고 있는 거죠. 더 뺏기고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그 옛말에 제주는 뭐 곰이 물리고 돈은 왕소방이 받는다.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고 그렇게 또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세무사님 중에서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는 넥스트 자문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의기투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넥스트 자문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자문그룹. 거기에는 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뭐 변리사 다양한 전문직들이 중소기업 컨설팅을 할 때 필요한 소스들을 융합시켜서 한마디로 병원으로 치게 되면 협진을 하듯이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러 이제 그 파트너 어떻게 보면은 각자 이제 그 저희 직원이 아닌 분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계속적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그 자문그룹도 그러한 원대한 꿈의 그 어떤 발판이 되는 일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법인 컨설팅 중에서도 이제 법인 전환이나 뭐 가지금 뭐 차명 주식 또 뭐 요즘 그 아주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업 승계 같은 것들이 이제 주된 그런 이제 컨설팅 영역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세무 컨설팅 가운데서도 이런 이제 상속 증여 플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중하게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떻습니까? 법인과 개인 컨설팅 측면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매우 그 중요하게 세무사들이 좀 봐야 한다라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쟁점이 현재 쟁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앞서 갖고 저는 그동안에 한번 트렌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를 발판 삼아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미래를 예측하는 그다음에 현재를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기는 한데요. 과거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의 세무 컨설팅 시장을 보게 되면은 특히 법인 파트에 있어 갖고는 예전에 이제 주식 양도하게 되면은 세금 배치가 10%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사주 컨설팅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자사주, 자기 주식을 통해서 회사 대표님께서 회사의 주식을 팔고 세금을 10%만 내고 회사 돈을 엑시트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근데 그게 세율이 20%가 오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주식 양수도 세금이 아니라 주식 소각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를 매기겠다.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후폭풍이 쓱 지나갔고요. 그 이후에는 뭐 2014년, 15년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그래갖고 회사들이 퇴직금 배수를 뭐 3배수가 아니라 뭐 5배수, 10배수, 뭐 50배수 극단적으로 임원들의 경우 이제 그랬죠.
그랬을 때 예전에 퇴직금 제도 자체가 파격적으로 공제를 많이 해주고 저율과세였거든요. 뭐 한 10억을 받아가도 세율이 뭐 6% 7%밖에 안 되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컨설팅을 빡세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하도 소문이 나고 뭐 여기저기서 이게 맞냐, 세무사가 맞냐, 기업이 맞냐, 또 컨설팅 하는 사람들 이게 맞냐 자꾸 물어보니까 이건 뭔데 자꾸 물어보냐 하고서 바꿔버리는 거죠. 한도가 이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도는 한도가 2배수로 이제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초과되는 거는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 직무발명 비과세라고 해서 보통 뭐 삼성, 뭐 LG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은 뭐 인센티브를 뭐 5천만 원, 뭐 1억 받겠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봉을 뭐 20억 줄 테니 중국에서 막 스카우트 하겠다 그런 제안들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를 많이 파격적으로 준다고 했을 때 세금적으로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다음에 상여를 뭐 2억을 받았다. 근데 삼성 연구원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소득세 4대 보험을 하나도 내지 않게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거를 중소기업이 약간 너무 임의적으로 악용을 할 수 있다. 편의적으로 악용을 하다 보니까 법이 자꾸 바뀌는 거죠. 2000년대 초반 이런 걸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 뭐 90년대에 작업했던 부분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뭔가 파격적인 자산의 부의 이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전 부회장 같은 경우도 60억의 증여를 받고 세금 16억 내고 재산이 뭐 한 10년 있다가 한 몇 조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버전으로 많이들 활용을 했던 거죠. 약간 직무발명 비과세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던 게 뭐 초과배당이라든지 뭐 차등배당 초과배당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도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요 시장에서의 법인 컨설팅 이슈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된다 싶으면은 확 그냥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요즘 뭐 유튜브, 블로그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국세청도 엄청나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말 종료가 되는 게 또 그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이익 소각이라는 부분이 이제 거의 피크를 꼭지를 달리고 있고요. 그 향후에 또 뭐 이슈가 있기는 한데 자꾸 제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전파가 더 빨라져 갖고 이야기를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세무사님이 됐던 누가 됐던 얘기를 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업 전략을 다 또 이렇게 그 오픈해야 되는 이런 부담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이제 그 갖고 계신 노하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 그 많은 그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 전파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스터디 모임 회장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세무법인 만들었을 때도 초기에는 다양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스터디 제가 회장했을 때는 그때 한 멤버들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한 2년 동안 매달 그 스터디, 제가 그동안에 법인 컨설팅 했던 스터디에 대한 사례 공유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뭐 현직에서 다양한 뭐 중요한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도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식 서비스다 보니까 제가 연차가 낮을 때 한 5년 정도 차까지는 굉장히 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5년 차가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점점 이게 어떤 실력이 붙고 그다음에 실전 사례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경쟁 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세무사로서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동기로서는 다 좋은데 이게 결국은 이 시장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파이 싸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노하우 유출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보험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예. 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다 가져가서 세무사는 뒤로 빠지게 되는 이 후방 배치되는 네. 약간 그런 구조가 자꾸 선순환되다 보니까 선순환이라기보다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사실 보험사들이 그렇게 세무사들보다 영업 스킬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해낼 수가 없죠. 이 세무사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고객들을 대하는 마인드라든지 좀 영업적인 마인드는 좀 많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세무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의 상속증여 같은 이런 전문 분야를 얼만큼 확보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이런 전문성 확보에 대한 그런 그 강조를 많이 해오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 최근에 제 옆방에 바로 또 변종화 세무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변종화 세무사님 요즘 양도세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저도 있는. 한 5년 전에 인연이 돼갖고 그때 5분 특강이라는 거를 또 많이 찍었고. 저희 조세금융 TV에서도 계속 내보냈던.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세무사 모임 회장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 멤버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그 5분 특강 2기였던가 그랬을 거고 저희 스터디 멤버분들 한 10분 정도를 참여하게 제가 좀 계속 장려를 했고요. 그 중에 요즘 뭐 5분 특강 그 당시에 시작해갖고 잘 되시는 세무사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국제조사라든지 뭐 토지 수용이라든지 뭐 그런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이 자기만의 특색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지금 시대적 진짜 소명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그러니까 후배 세무사들을 위해서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해오신 것 외에 또 강의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기업이나 단체나 뭐 정부 기관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그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해오셨어요?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제도 이제 서강대학교 IPO MBA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O 회사를 상장하고 할 때의 세무 이슈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제 그 한 10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왔고요. 밤 9시까지.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도 이따가 오후 3시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강의가 있으셔서. 그래서 가업승계 강의를 오늘 하거든요. 이 촬영을 녹화 촬영을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죄송하게 너무 일찍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 달에는 뭐 삼성전자 가업승계 강의, 그 다음에 LS 미래원의 1차 그 벤더 회장님들, 대표님들에 대한 기업 승계 전략에 대한 특강 뭐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종합대학원, 뭐 공공적인 파트에서는 뭐 금융연수원,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업승계 강의를 조금 전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저랑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대한 꿈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세무사를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사로 성공을 하겠다라든지 뭐 고객들에게 좋은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하신 말씀입니까? 사실 세무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냥 세상을 바꾸고 싶은 조남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세무사라는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무라는 업을 바탕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확장하겠다.
라는 표현을 좋게 예.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은요, 지금 뭐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예. 세무사로서 조남철이라는 브랜드, 그다음에 넥스트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제가 좀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름도 나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뭐 회계법인하면 서밀회계법인. 그렇죠. 그다음에 법률하면은 김앤장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 하게 되면 지금은 뭐 다솔이라는 세무법이 가장 크긴 하지만 뭐 삼일회계법인이 작년 매출이 7,800억, 그다음 김앤장이 1조 2천억을 했거든요. 근데 세무법인 제일 커봐야 몇백억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되잖아요. 3일 뭐 김앤장이 뭘 한다 그러면은 시장의 영향력, 파급력이 있지만 회계법인에서 뭐 다 하는 것들을 세무법인에서 하는 그 범위가 업무의 범위가 좀 많이 축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예 이제 브랜드 자체를 세무를 넘어서 비욘드 텍스입니다. 비욘드 텍스. 예, 비욘드 텍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넥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기업 성장? 그러면 넥스트로 가봐. 약간 그러한 미션과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 넥스트라는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 분야뿐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자문그룹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요즘 원펌으로 가는 그런 시대라서 아마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향후에는 그게 뭐 자연 발생적으로 뭐 되지 싶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능력 있는 분들을 뭐 제가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감에 뭐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입을 시키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하지만은 프로젝트성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어느 정도 신뢰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디벨로핑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시는 걸 보니까 비욘드 텍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넥스트하고 이렇게 좀 발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넥스트 밑에다가 비욘드 텍스트라고 한번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제가 들었어요. 좀 엉뚱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세무에 대한 그 전문적인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외에 또 요즘 IT 기술 쪽으로도 기술 개발 쪽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 텍스, 회계, 뭐 법률 다 마찬가지지만 좀 IT하고 이제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돼가고 있잖아요. 요즘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나와서 이 세무 업계를 좀 괴롭히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IT 기술 개발 쪽으로 어떤 그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공학경영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공학 석사요? 제가 학부는 경제금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사 학위는 공학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정을 제가 미래융합연구원에서 융합에 대한 연구를 좀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말씀하신 그 비욘드 텍스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뭐 3.3이라든지 다양한 뭐 세무회계 플랫폼들, 그다음에 다양한 뭐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저는 IT 기술 개발회라는 거는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더존이라든지 세무사랑이라든지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있기 전 40년 전, 50년 전 같은 경우는 수기장부 막 선배님들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 도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향후 30년 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웹 2.0 다음 3.0이 있다는 그런 얘기처럼
이런 어떤 IT 융합, 인공지능 그런 그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고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불과 스티브 잡스가 2010년도에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예.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요. 그게 불과 12년 예. 전이에요. 예.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그 필수 불가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향후 10년 후에는 이 인공지능, 예. RPA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어떤 세무 솔루션이라고 시중에 나오는 IT 기술들이 너무나 보편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저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테마를 잡고 그 부분에 있어갖고 기술자 분들하고 엔지니어 분들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프로토타입이 아마 올해 중으로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나오면은 우선 국장님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게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일들을 벌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이루지 못할 그런 목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루든 못 이루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가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세무역의 플랫폼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했어요. 뭐 3.3과 관련해서 세무사회, 그러니까 한국세무사회하고 또 세무사고시회에서 고소 고발을 했고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뭐 이의제기도 들어가고 뭐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소고발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가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뭐 이제 좀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좀 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보면은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3.3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이제 나타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안을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세무사들이 주축이 되는 형태의 플랫폼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경쟁이 되면서 거기서 오히려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전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시 기사. 왜냐면은 택시 노조 워낙 세니까. 그리고 강성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것들을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뭐 세무사들 지금 3.3뿐만 아니라 변호사들한테는 로톡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소고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정부, 뭐 기획재정부,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기득권층이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이 뭐 기득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는 않지만 우선 좀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무다 보니까 굉장히 1인칭 시점에서 또는 2인칭 시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좀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를 하고 있고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제 3인칭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배달의 민족을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쿠팡 자체의 매출은 올라가고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베네핏 효익은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유통 플랫폼과 소비자들 사이에 있는 생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생산자들을 보게 되면 일반 우리 가게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뭐 치킨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제조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파이는 정해져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자기가 직접 소비자들한테 매출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마트에 매출을 올리든지 했다는 거죠. 근데 이마트에다가 매출을 올리던 게 다 쿠팡으로 빠지고 마켓 관리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마트 매출이 30% 40%가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납품하고 있던 중소기업의 매출도 30% 40%가 빠진 거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플랫폼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플랫폼의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냐? 그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거죠? 생산자가 세웁니까? 생산자가 그 잣대를 대입니까? 소비자가 됩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돈 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돈 내는 사람은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면 그게 서비스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유저가 많아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유저가 다 하나의 소중한 유권자고 하기 때문에 세무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로톡도 마찬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 일반 소비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플랫폼을 쓰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전혀 정보가 없었고 그냥 뭐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잘 만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비교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가 됐던 세무사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 결과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도 마찬가지로 세무 비교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알선을 리베이트를 해갖고 수수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 난 안 받았으니까 빠져나갔다 뭐 이런 식의 계속적으로 공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좀 뭐라 그럴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그 구조를 좀 보고서 결국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소비자가 편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생산자들은 자기 마진이 여기서 떼가고 여기서는 할인되고 여기서는 까이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치기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너크레커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변호사, 뭐 세무사 향후에는 뭐 의료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오픈되고 하게 되면 의사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사실은 전망을 냉정하게 세상이 하겠습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세무 회계업계에서도 그런 그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앞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엄철 세무사께서는 그런 쪽에 그 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프로토타입이 올해 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이 그 본점에만 한 10명 정도 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10명만 돼도 직원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직원분들이 워낙 다 자기 본래 맡고 계신 일들을 너무 충실히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게 저도 뭐 짧게 몇 군데 다녀보기는 했지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두 가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게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거나 업무에 대한 스킬이 부족한데 그 직원한테 짐을 떠넘기는 경우에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그 스트레스.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럼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스킬이 늘어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과 와이프와 그다음에 친구와 이렇게 하지만은 다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본질적으로 그동안에 30년, 40년 동안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말과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프로핏과 로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로스가 있다 하더라도 프로핏이 그거를 상충하고도 남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참고 넘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 유인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프로핏도 얼마 안 돼.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 회사를 다니는데 뭐 이 회사나 저 회사는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로열티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열심히 할 유인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사람 관계가 좀 직원과의 마찰이라든지 뭐 대표와의 마찰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프로핏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로스가 확 커지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손실 회피 경향이 굉장히 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좀 뭐라 그럴까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프로핏을 그러면은 로스는 언제든 사건 사고로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관계하다 보면. 근데 그렇다면은 그 프로핏 구조를 좀 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저는 항상 그 요즘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개업 초기에는 구글 복지를 표방하고 중소기업의 구글, 중소기업의 페이스북을 표방하는 넥스트다, 두드림 세무회계 컨설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비슷하게 계속 따라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이제 쓰고 계시는 거군요. 뭐 열심히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휴가는 좀 다녀오셨어요? 휴가는 그때 이제 7월 말 피크 때 태풍 왔을 때 우리 가족분들하고 가족과 제주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별로 그 좀 잘 즐기지도 못하셨겠네요. 괜찮으셨어요? 아닙니다. 태풍이 와도 또 그 태풍이 온 대로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태풍 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또 안 보이는 것처럼 뭐 여행이든 사업이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모기에 태풍이 불어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겠죠. 그렇지.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뭐 운동이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열심히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 아침 뭐 6시 반에 일어나서 그런 것도 막 하면 좋은데 저는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침잠이 많아갖고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일어나면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팔굽혀펴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철봉을 설치해갖고 철봉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평일에는 시즌 같은 경우 종종 라운딩을 나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 초등학교 아들하고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한 바퀴 돌던지 또 축구를 같이 한다든지 집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계세요? 잠은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4시간 자보기도 하고 5시간 자보기도 했는데 전혀 저랑 안 맞더라고. 비몽사몽. 저는 체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무조건 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7시간 수면을 꼭 지키려고 하고요. 지금도 뭐 평균적으로는 7시간 이상은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무부인 넥스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넥스트라는 의미가 뭐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앞으로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지만은 앞으로의 넥스트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또 이제 그 원대한 꿈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갈 생각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넥스트라는 상호는 좀 이렇게 그 저희 장인어른 그다음에 저희 멤버들하고 이런저런 그 상호를 막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저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막 하다가 넥스트를 했는데 짓고 나니까 굉장히 괜찮은 상호 같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그 대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넥스트 빅싱이라는 교수님의 그런 워딩에 꽂혀갖고 넥스트 빅싱 차세대 거대 시장이 뭔가가 몰려온다는 거죠. 그게 뭐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세상 세계관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 그 이 세계관을 내가 준비한다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 넥스트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고 디자인 해주시는 업체에서 그 명함을 파야 되는데 명함에 넥스트만 넣으면 되냐 뭐 밑에 뭐 넣을 거 없냐 아까 비욘더 텍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뭘 넣어야 돼요? 뭐 넣으면 좋죠.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때 그 내부 순환로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그 1분 2분 내에 두 가지 워딩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는 넥스트, NEXT, NEXT, new 엑시트. 엑시트. 거기에 이제 NEXT라는 워딩을 뽑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출구 전략. 그리고 NEXT, NEXT 또 다른 건 없나? 그리고 New Expert.
라는 워딩이 두 개가 뽑아졌어요. 아. 자, 뉴 엑싯은 새로운 출구 전략, 예. 그다음에 뉴 엑스퍼트는 새로운 전문가라는 예. 표현이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고객 입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세무사 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워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뉴 엑시트, 새로운 출구 전략, 고객 입장에서는 그 뻔한 솔루션 말고 항상 안 된다는 이야기 말고 새로운 출구 전략이 없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그리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는 뉴 엑스퍼트,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하. 세무사가 됐던 변호사가 됐던 예.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다는데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다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비상구? 이쪽 비상구 막혔어. 그러면 다른 예. 비상구로 가야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뻔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세무 전문성을 갖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융합, 컨버전스가 됐을 때 언밸류어블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비교 대상이 아니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 엑스퍼트가 될 수 있는 본인의 기본적인 전문성 플러스 알파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뉴 엑스퍼트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비욘드 텍스까지 같이 합치게 된다면 이 그 세무법인 넥스트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함축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전문가로서 또 새로운 출구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세무법인으로서 원대한 꿈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바꾸는 또 세무법인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제 대담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